서울에 사는 60대 한선아 씨는 오늘 친한 모임 동생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밖에서 돌아다닐 예정이었지만 이날은 매우 무더웠습니다. 약속 장소에 미리 도착한 한 씨는 얼마 안 가 도착한 동생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둘은 먼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한 씨는 동생에게 이날은 절대 밖을 돌아다닐 날씨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카페에 계속 있기도 뭐하니 이 근처에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지금 집에 아무도 없는데 오늘은 그냥 우리 집에 가자. 한 씨는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단번에 집에 초대하는 동생이 신기했습니다. 한 씨는 지인을 집에 절대 들이지 않고 부르더라도 그 전날 대청소를 하고 난 후에야 불렀습니다. 그렇게 한 씨와 지인 동생은 동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생은 문을 열고 집안을 보여주는데 한 씨의 눈에는 예전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주 나오던 배경음악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그만큼 현관 입구부터 아주 깔끔했습니다. 현관에는 슬리퍼 하나 말고는 신발이 없어서 의아해 한 씨가 물었습니다. 신발들은 다 어디 갔어? 신발은 오른쪽 신발장에 다 넣어놓지. 남편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잔소리하니까 잘 지켜주더라고. 동생의 자식들은 다 출가했고 동생은 남편과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거실로 발걸음을 옮겨 집을 구경했는데 동생의 집은 특별히 고급 가구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딱 첫 느낌부터 깔끔하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한 씨는 괜히 집을 더럽히지 않을까 걱정하며 왠지 모르게 이 집에서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씨는 항상 외출할 때는 편한 복장으로 전혀 외모를 꾸미지 않고 외출하고 운동도 하지 않는 동생이 게으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집을 보니 동생에 대한 인식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이런 걸로 자존감이 낮아지기보다는 자기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뭐든 배우려고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한 씨는 이렇게 깔끔하게 집을 유지하는 법을 솔직하게 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버릴 것이 계속 보여버리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내가 버리는 걸 잘 못하거든. 밥 먹기 전에 집 구경시켜주면서 버려야 될 거 떠오르는 거 있으면 딱 5개만 말해줄래? 너무 많이 알려주면 실행을 못할 것 같아서. 그런 한 씨의 제안에 어려운 부탁이 아니라며 동생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첫 번째는 큰 가구들이야. 나는 큰 가구들만 제때 잘 버려줘도 집이 아주 넓어지는 느낌을 받았어. 우리 집에도 처리하기가 어려운 가구들이 있는데 사실 엄두도 못 내고 있어. 엄청 큰 가구들은 어쩔 수 없이 수거 업체를 불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구들 있잖아. 돈 주면서까지 업체 부르기도 아깝고 그런 건 한 살이라도 젊고 힘이 있을 때 처리해버리는 게 좋지. 나중에 몸 안 좋아져 봐. 의자 하나 버리는 것도 못할 수 있어. 한 씨는 그런 동생의 말에 집에 옷을 거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의자 하나와 최근 2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소형 김치 냉장고가 떠올랐습니다. 탁자 같은 것도 자식이 집에 방문하면 둘이서 밖으로 내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힘이 없어 봐. 자식 혼자서는 못 내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 이런 거 먼저 얼른 내쳐버리는 게 좋아. 한 씨의 지인 동생이 고른 첫 번째 버려야 할 물건은 안 쓰는 노후화된 가구들이었습니다. 한 씨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에 힘이 없어지고 근육이 빠지는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동생의 말대로 그래도 의자를 들 힘이 있을 때 처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버리는 거는 너무 아깝잖아. 너무 노화된 것만 아니라면 일단 중고로 팔아보는 게 좋아. 난 항상 당근마켓에 먼저 올려보거든. 그냥 무료로 나눔하면 가져가는 사람 정말 많아. 이렇게 되면 나는 물건도 처분하고 처분하는 비용도 아끼고 일석이조가 되는 거야.
한 씨는 부지런한 동생이 다시 한번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딘가에 중고로 올리는 것도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처음 딱 한 번이 어렵습니다. 한 번만 해보면 정말 간단해서 이걸 왜 진작 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유튜브에 당근마켓에 물건 올리는 법이라고 검색해 본 후 아주 천천히 따라해 보시고 집에 있는 필요 없는 물건 딱 하나만이라도 처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큰 가구들, 특히 고층에 사는 분들은 가구를 아래로 내리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모바일 대형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딘가 전화하지 않고 모바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더욱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제가 찾아보니 백이라는 이름의 어플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빼기 서비스 이용 방법이라고 검색해 보신 후 천천히 따라하면서 신청해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막히면 자식들이나 동생들에게 부탁해서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생은 다음으로 한 씨를 주방 옆에 있던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도 완전 깔끔하네. 여기는 뭘로 쓰려고? 남편 서재 하나 만들어주려고. 원래 이 방은 우리 엄마가 쓰던 방인데 최근에 싹 정리했어. 아, 원래 어머니랑 같이 살았다고 했었지? 장례식 치를 때 많이 도와줘서 고마웠어, 언니.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 사실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물건 하나도 안 버리고 있었거든? 엄마가 살아생전 피아노 치는 것도 좋아해서 피아노도 안 버리고 있었는데 결국 집에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어서 먼지만 쌓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전부 사진으로 남겨놓고 정리했어. 한 씨의 동생이 말한 두 번째로 정리하면 좋은 것은 고인의 유품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인의 유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추억 때문에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용해도 되는 물건이라면 써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들이라면 한 씨의 동생처럼 사진을 찍어 추억으로 남겨놓은 후 처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 우리 문화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물건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이 사용했던 물건을 다 불에 태웠다고 합니다. 그곳에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법륜 스님은 물건은 물건일 뿐이라며 고인의 물건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인의 유품을 처분할 때는 굳이 그것이 유품이라고 말하지 말고 쓸만한 물건이라면 기부하는 것을 추천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고인의 유품을 그대로 집에 두고 계신가요? 그중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유품이 있다면 하나만 처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혼자 유품을 정리하기 어렵다면 유품 정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직업입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유품 정리 비용은 폐기물 1톤을 기준으로 40에서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곳에 유품 정리 업체가 있다면 전화해서 문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쭉 어머니와 같이 살았던 한 씨도 집안에 어머니의 옷들과 화장품들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동생의 말을 듣고 사진으로만 남기고 기부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짜 도움된다, 연정아.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야? 한 씨는 이미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 근사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은 주방으로 가볼까? 한 씨의 눈에 들어온 동생의 주방 살림은 정말 단촐했습니다. 진짜 깔끔하다. 없어도 괜찮은 것들은 다 정리했어. 예를 들면 무선 주전자나 정수기, 그리고 각종 조리도구들.
소형가전으로 밥솥하고 에스프레소 머신 딱 2개가 있었는데 이것도 아일랜드장 아래다가 쏙 숨겨놓으니 너무 깔끔해 보였습니다. 주방 도구들도 다 서랍에 보관하고 싱크대는 작았지만 예쁜 그릇 2세트 정도만 남기고 다 처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주 신기했습니다. 한 씨는 식탁을 무언가를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한 씨는 항상 식탁 위를 치워도 어느 순간 식탁 위에 물건을 놓게 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한 씨의 지인 동생은 덤이라고 더 받아오지도 물건을 잘 사지도 않으니 식탁 위에 놓을 물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생활 가전도구가 다른 물건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 항상 생각해보며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경우를 아주 최소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씨의 동생은 하나가 떠오른 듯 바로 3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을 말했습니다. 3번째는 수세미야. 언니 집에 수세미 몇 개 있어? 수세미? 글쎄, 1-3개는 있는 것 같은데. 수세미 하나를 가지고 오래 쓰는 사람 많은데 수세미는 자주 바꿔줘야 돼. 한 씨의 동생이 고른 버려야 할 3번째는 바로 한 달이 지난 수세미였습니다. 여러분, 주방용품에도 적절한 사용기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칼이나 프라이팬의 경우 오래 써야 알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녹슨 칼이나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그리고 오래된 수세미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중 매일 음식물 찌꺼기와 물이 닿는 수세미의 경우 20일에서 한 달 사이에 한 번씩은 바꿔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간혹 1에서 2주만 쓰고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자주 바꾸게 될 수도 있으니 한 달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크릴 수세미의 경우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니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시면 됩니다. 철 수세미의 경우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는 글이 많지만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소각시설에서 기계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철 수세미의 경우 음식물이 끼어 있으면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니 음식물을 잘 제거한 후 금속류로 분리수거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 씨는 슬슬 배고프다며 이렇게 조언해주는 대가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자고 했습니다. 동생도 그러자고 했고 대신 주문할 때 필요 없는 수저들은 가져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생은 불필요한 물건을 받지 않는 게 습관이 된 듯 보였습니다. 이제 2개 남았나? 한 씨의 동생은 배달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2개를 마저 알려주겠다며 주방을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동생의 시선이 멈춘 곳은 컵이 놓여있는 선반이었습니다. 언니 나 예전에 컵 좋아했던 거 알지? 맞아. 너 예전에 이쁜 컵만 보면 하나씩 사고 했었잖아. 다른 건 몰라도 컵 욕심은 진짜 많았지. 한 씨의 지인 동생은 예전에 어디 놀러 갈 때마다 꼭 컵을 하나씩 사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장식품 모으는 컵 콜렉터가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산 컵들 다 어디 갔어? 다 중고로 팔았어. 예쁜 컵들은 볼 때 잠깐 기분 좋긴 한데 어차피 내가 자주 쓰는 컵은 1-2개밖에 없어서 하나씩 정리했어. 그중 컵이 예쁜데 컵 자체가 무거워서 잘 안 쓰게 되는 것도 있고 마실 때 자꾸 흘리게 되는 컵도 있어서 영 나한테 안 맞는 것도 많더라고. 그리고 한번 컵 사는 거에 중독되다 보니까 컵만 보면 막 사고 싶어져서 지출 관리에도 도움이 안 되고 아예 그냥 컵 모으는 취미를 없애버렸지. 대단하네. 한 씨는 동생의 절제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한 씨가 고른 4번째로 처분해야 할 물건은 쓰지도 않는 컵들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집에 컵이 여러 개 있지만 그중 내가 자주 쓰는 컵은 몇 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머지 컵들은 사실상 처분을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선반을 빼곡하게 차지하지도 않게 돼 혹시나 컵이 떨어져 다칠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컵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피규어, 또 어떤 분들은 신발, 어떤 분들은 접시나 숟가락 등 하나의 물건에 꽂혀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자꾸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수집해 놓은 물품들을 살펴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주 즐거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나치게 빠져 수집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수집하고 나서는 그런 수집물들을 돌보고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잘 전시해 놓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까지 우리의 많은 시간과 돈을 빼앗아 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수집을 하게 되면 마치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기도 하고 낭비도 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집에서 필요 이상으로 어떤 물건 하나를 수집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거기에 너무 빠져버리면 집도 어지러워지고 돈과 시간 모두 낭비될 수 있으니 그 물건을 수집함으로써 나에게 좋은 점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신 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처분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씨는 이런 동생의 말을 들으며 정리는 절제력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나? 벌써? 마지막은 뭐가 좋으려나? 한 씨의 동생은 고민하더니 옷장에 들어가 수납장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거기 보인 것은 양말이었습니다. 어찌나 이쁘게도 양말을 개어놨는지 당장 한 씨는 양말 개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어렵지 않게 양말 개는 법을 알려준 후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 집에 헌 양말들 있지?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 양말을 놓는 수납장이 있긴 한데 나는 너처럼 예쁘게 정리는 안 하고 두 짝 한 번에 뭉친 다음 그냥 넣어만 놓고 있어. 헌 양말들은 글쎄 그냥 수납장 뒤쪽에 짱 박혀 있는 것 같은데. 헌 양말 중에는 어차피 양말 기능을 못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재활용해서 한 번 쓰고 버려주는 게 좋아. 나는 헌 양말로 창틀 청소하는데 많이 썼고 헌 면바지는 접어서 욕실에서 나올 때 일회용으로 물기 있을 때 바닥 닦는 걸로 써버려. 이런 식으로 못 입는 옷들은 어디 기부하기도 좀 그렇고 아까우니까 다른 용도로 써주면 좋아. 한 씨의 동생이 고른 마지막 5번째는 바로 헌 양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멍이 난 양말을 바로 버려버리지만 사실 양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추운 겨울날 자동차 와이퍼가 얼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와이퍼 덮개를 쓰면 다음날 얼음이 달라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두꺼운 양말이 있다면 윗부분만 잘라서 바닥 걸레질을 할 때 무릎 보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말을 한번 빨아서 컵에 씌워주면 커피나 차에 보온 효과를 줘서 오래 따뜻한 상태로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창틀이나 커튼을 청소하는 용도로 헌 양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양말에 베이킹 소다를 살짝 묻혀서 닦아보시면 묵은 때가 금방 닦이게 됩니다. 만약 청소하는데 사용해서 양말이 심하게 오염이 되었다면 그냥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면 됩니다. 대부분의 면 양말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되는데 간혹 의류수거함에서 양말을 수거하는 곳이 있습니다. 의류수거함에 양말을 버릴 경우 수거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수거된 양말은 다시 재판매되거나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도 있어서 버릴 때는 상태가 좋은 것들만 선별해 배출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그렇게 배달 음식이 오고 나서 밥을 먹으며 한 씨는 동생이 알려준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자리만 차지하는 가구, 둘째는 유품, 셋째는 한 달 이상 사용한 수세미, 넷째는 예쁘다고 모은 컵, 마지막 5째는 헌 양말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한 씨의 동생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물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야? 나는 불필요한 인맥을 다 정리하니까
이렇게 집을 정리할 여유도 생기고 에너지도 생겼던 것 같아. 한 씨의 동생은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인맥을 얼른 정리하라고 한 씨에게 조언했습니다. 동생이 보기에 한 씨는 모임을 너무 자주 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씨는 모임을 갈 때마다 마냥 좋지만은 않았기에 최근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그런 말을 하니 신기했습니다. 한 씨는 나이는 어리지만 그런 동생에게 참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며 인간관계에 대해 서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변 인간관계에서 끊어내야 될 관계를 잘 정리하고 계신가요? 끊어내진 못하는 경우에는 잘 멀어지는 연습을 하고 계신가요? 물건보다 인간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한 씨의 지인 동생의 말에 공감이 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불필요한 인맥을 정리하거나 멀어지는 연습을 하며 후회 없는 인간관계를 위한 좋은 지혜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인생에 도움되는 지혜들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 않나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과 친구, 함께 있어도 외로운 연인 등 자신을 둘러싼 복잡한 관계 속에서 고민 하나 없는 사람은 아마 드물겠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민 중에 약 90%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인간관계가 유독 힘든 이유는 상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를테면 상대를 위한다고 한 일이 괜한 참견이나 오지랖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는 게 낫겠다 싶어 그냥 두었더니 쌀쌀맞다며 섭섭해하죠. 내 나름대로는 상대를 생각해서 배려한 일이었으나 정작 상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 겁니다. 선에서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든 되게 하려는 데서 고통이 생겨난다고 봅니다.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죠. 이미 바꿀 수 없는 상대를 바꾸어 보려고 애쓰는 데서 욕심과 집착이 생겨나고 그 고통은 결국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나에게 속하지 않은 것, 내 뜻대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다만 나에게 속한 것, 즉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힘써 행하면 그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상대와의 거리입니다. 거리만 잘 조절하고 유지해도 참견은 친절이 되고 무관심은 배려심으로 상대에게 전해지죠. 분노와 집착을 다스리는 마음의 주문. 기분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감정조차 스스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함부로 말을 내뱉거나 행동하게 되고 툭하면 주변 사람들과 다툼이 생겨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화가 나면 상대에게 욕을 퍼붓고 공격적으로 구는 사람과 사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사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사람을 친구로 두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을 테죠. 자신을 다스리는 것, 자신을 억제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쌓아가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려면 평소 일상생활에서도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그걸 반드시 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동구매야말로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례의 전형입니다. 이때 효과적인 방법은 가지고 싶다는 마음을 일단 집에 들고 가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지고 싶은 것 중 지금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억제력은 높아져서 충동구매도 차츰 없어지고 자신을 다스리는 힘도 길러집니다. 분노가 치솟을 때도 자신을 다스리기 쉽지 않습니다. 분노를 가라앉히려면 자세와 호흡을 정돈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꼿꼿이 세운 뒤 배꼽에서 약 7.5cm 아래에 위치한 단전을 의식하며 코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숨을 끝까지 내뱉고 완전히 내쉬면 자연스럽게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반복해 보세요. 상대에게 화나는 말을 듣더라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3번 되뇌도록 하세요. 이렇게 3번 되뇌는 동안 마음이 안정됩니다. 분노의 감정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분노하게 만든 실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죠. 여러분도 분노를 절제하게 만드는 자신만의 주문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말이라도 좋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무모하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는 온화한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외에도 일상생활에는 자신을 다스리는 힘을 단련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너무 기쁜 나머지 오두방정을 떨면 주변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기 쉽습니다. 이때도 자신을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기뻐하되 행동은 차분하게. 스스로를 절제하는 습관을 기르면 의식하지 않아도 필요한 상황에서 저절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제대로 몸에 밴 습관은 이미 인격 자체입니다. 언제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먹힐 커다란 매력, 힘센 무기를 갖춘 셈입니다. 비교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웃집 잔디는 푸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들에 서서 이웃집들을 바라보니 아무래도 그쪽 잔디가 훨씬 파릇파릇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똑같은데도 남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좋게 보인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선망, 질투, 자기 비하, 자기 부정으로도 이어집니다. 이런 일은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같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그 친구가 더 좋은 대기업에 취업했다. 나랑 비슷한 외모를 지녔지만 그녀의 애인은 내 애인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다 등등 비교를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비교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처지나 상황을 타인과 비교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애초에 비교가 무슨 의미일까요? 대우가 좋은 회사에 들어간 친구와 나를 비교하면 내가 받는 대우가 개선될까요? 내 연인과 그녀의 연인을 비교하면 더 좋은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같이 아니오입니다. 비교한들 나는 조금도 바뀌지 않고 대우나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선망이나 질투, 자기 비하나 자기 부정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소용돌이쳐서 쓸데없이 괴로워질 뿐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은 인간관계를 성가시게 만들고 일그러뜨리는 원인도 됩니다. 말솜씨는 서툴러도 괜찮다. 유독 남들과 대화하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히 상대가 싫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상황 자체가 불편하고 어색하기 때문이죠.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보통 무슨 말해야 하나, 어떻게 대답해야 저 사람이 좋아할까, 이런 말을 하면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까 하고 눈치를 살피느라 정작 상대가 하는 말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 중에 약 70%를 차지하는 것이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빼어난 말솜씨가 세상살이에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능력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듯합니다. 하지만 말솜씨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말이 많고 언변이 뛰어나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을 잘 사귀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말이 너무 많으면 불필요한 말을 꺼내어 원하지 않았던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가령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보겠다고 농담을 던졌다가 나를 실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쩌지 하고 뒤늦게 걱정하거나 물어보지도 않은 개인사를 혼자 늘어놓고는 헤어지고 나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라며 후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상대를 공격하려고 했던 말이 전혀 아닌데 결과적으로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뜻하지 않은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바로바로 내뱉으면 하지 않아도 될 말이 늘어납니다. 불필요한 말이 더해질수록 자신의 본래 생각에서 점점 멀어지죠. 그러면 이야기를 하는 쪽이나 듣는 쪽이나 마음이 영 답답하고 불편해집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왕이면 미움받기보다는 사랑받는 쪽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평가에 너무 신경을 쓰면 정작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고 맙니다. 미움받을까봐 상대와 의견이 달라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찬성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스트레스가 쌓여 인간관계가 갑갑하게 느껴집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보조를 맞춰 살아가게 될 테니까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걸어가야 할 길은 자신의 인생이지 타인의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미움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의 본래 마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물론 일부러 미움을 사거나 불필요하게 상대와 대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상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한다던가 상대가 잘못한 일인데도 다툼이 커질까 우려되어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훗날 자신만 더 피곤해질 뿐입니다. 지역 모임 같은 사회적 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유형의 사람을 만납니다. 이를테면 듣기 좋은 칭찬만 골라 해 비위를 맞추는 아첨꾼, 아무리 곤란한 상황에 처해도 약삭 빠르고 빈틈없이 빠져나가는 처세꾼, 무조건 내 아는 예스맨 등등. 얼핏 보면 능수능란하고 유연하게 인간관계를 쌓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버리고 오로지 상대에게 맞추어야 지속이 가능한 관계라면 과연 그 관계를 건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타협이 아닌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상대라면 그 사람은 나에게 더 나아가 나의 인생의 진실로 필요한 존재일까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상대가 나에게 억지로 맞추고 있다는 사실에 미안해하거나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서로가 마음 편히 진심으로 대하는 관계야말로 애쓰지 않아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잠들기 전 30분,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승려인 저는 매일 선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항상 좌선을 통해 어지러운 마음을 정돈하고 온화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좌선을 할 때는 두 손을 깍지 끼고 두 다리를 포갭니다. 그러면 오른손과 오른발, 왼손과 왼발이라는 좌우 구분이 없어지죠. 다시 말해 좌우를 구별하는 분별과 생각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이리저리 재고 판단하는 생각이 없어지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선에서는 이를 본래의 자기라고 하죠. 불성이라고도 하는데 달리 표현하자면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 자연 속으로 녹아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도 의식되지 않고 좌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게 됩니다.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자신이 어떻게 보냈는지 되돌아보는 것이죠.
조금 더 길게는 지난 일주일과 지난 한 달, 더 길게는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돌이켜 봅니다. 이를 위해 잠들기 30분 전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꼭 좌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노래를 들어도 좋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향을 피워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앉아 밤하늘을 바라본다던가 좋아하는 화가의 작품집을 보는 일도 좋겠죠. 무엇이라도 상관없으니 자신이 정말로 기분 좋다고 느낄 만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시간은 마치 좌선처럼 마음을 평온하고 맑게 해줍니다. 다만 30분 중에서 마지막 5에서 10분 정도는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세요. 그날 업무나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느낀 일이 있었다면 조용히 그 일을 내 마음으로부터 떠나보냅니다.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털어내면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자기 자신을 똑똑히 응시할 수 있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점점 분명해지고 나다움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연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자.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머리를 굴려보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지요.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는 깊이 생각해봐야 헛수고입니다. 생각할수록 제자리만 맴돌 뿐이니까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그 문제에서 멀어지고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자연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며 공감이 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비롯하여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버리고 나서 기분이 좋았던 경험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